우리과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등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잠깐만 요약해서 드리면, 하여튼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평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기본적으로 하여튼 획일적 평등, 또는 결과의 평등, 이것을 요구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우파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법 적용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법 내용에 있어서의 평등, 이것을 강조한다. 이 말씀 드렸죠. 근데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우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출발선에서 100m, 400m 경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동일한 출발점에 서도록 한다는 것. 그게 기회의 평등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달리는 겁니다. 400m 트랙을 달리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빨리 달리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경주를 하는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을 넘어뜨린다든지 다른 사람을 붙잡는다든지, 또는 예컨대 정상적인 트랙을 돌지 않고 변법으로 새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막지만, 그런 것은 규제하지만, 그러나 결과가 근데 차이가 나는 것은 다 수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점이 바로 다른 점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이 평등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몇 가지 추출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평등 법안에서 입법 취지에 보면, 이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 목적하고 다른 거고, 그래서 왜 이 법률을 제출하게 됐는가, 이 입법 취지를 밝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 법으로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한다. 이걸 입법 취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근데 실제로 실질적 평등이 아닙니다. 좌파들이 말하는 것은 획일적 평등이고 또 결과의 평등입니다. 근데 그것을 실질적 평등이라는 용어로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으로서의, 그러니까 특별법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반법으로서의 평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여기서 실질적 평등이란 그 용어 속에 사실은 획일적 평등 또는 결과의 평등이란 좌파적 논리가 들어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일반법이기 때문에 이 일반법과 구별되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법논리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법에 대해서 적용에 예외를 두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6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평등권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할 때는 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입법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평등법안이 일반법이면 당연히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특별법을 제정할 때 이 일반법인 평등법안의 취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 뭐냐면, 이 국회가 입법을 할 때 이 평등법안에 위반되는 법률을 제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긋나는 법률을 제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입법권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제7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원래 대한민국 국민, 내국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내국인과 외국인의 관계는 국제관계에 따라서, 즉 국제관계의 일반 원칙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국과 B국이 있을 때 A국에서 B국 국민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B국도 그에 맞춰서 A국 국민을 대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 뭐 일본이 있다고 가정하면 일본에서 한국 국민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대한민국도 일본 국민의 지위를, 법적 지위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상호주의입니다. 대응을 하는 거죠. 똑같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경우에는 이 7조의 규정은 외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대우하든 관계없이 외국인에게 이 법을 적용시켜서 보호를 해주겠다는 논리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사유재산 보상이 안 되죠. 그런데 중국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중국인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겠다. 그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 불평등성이 생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악법적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나라, 즉 외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맞는 수준의 법적 보호를 해주는 것이 국제관계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깨뜨리고 일방적으로 대우하겠다는 거죠. 외국이 어떻게 하든 간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우하겠다는 이 규정이 굉장히 악법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지금 뭐 제주도 지금도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뭐 토지 또 건물 취득하는 거, 뭐 중국인들이 와서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 많이 취득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제로 중국 같은 데서 그 토지 소유권 취득 못하죠. 이건 평등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도 중국이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면 우리도 당연히 그에 맞서서 중국인이 대한민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상호주의인데 이 상호주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이 중국인들이 뭐 토지 취득하고 뭐 공작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간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잠식해 들어간다. 그런 우리 하고 있는 거죠. 그 우려가 사실 현실적으로 근거 없는 우려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규정은 정말 문제가 있다. 즉 외국인과 내국인을 같이 대우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평등권 자체는 기본적으로 내국인에 대해서 내국인 사이에서 평등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 원칙이지 이게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평등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범위를 보면.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건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런 문제 제기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물을 취득할 때, 특히 주택 같은 걸 취득할 때는 여러 가지 규제를 받죠. 근데 외국인의 경우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오히려 외국인이 우대를 받는 꼴이 되죠. 뭐 상호주의를 뭐 넘어서서 이거 완전히 외국인을 우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바로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문제 있습니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 8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도 이게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현실 공간에서뿐만 아니고 사이버 공간에서, 즉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는 그런 영역이 있죠. 그죠? 그 영역에서도 이 평등 법안을 적용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디지털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은 사실은 익명성, 자기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는 영역이 참 많죠. 그래서 남자도 여자로, 뭐 또 여자가 남자로 이렇게 뭐 아바타를 통해서 자기를 그 분식시킬 수 있는 게 그 사이버 공간의 특징이죠. 그런데 그런 영역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차별금지법을 무차별적으로 적용시키겠다 하는 논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등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어떤 영역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느냐, 또 어떤 사유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되느냐. 그래서 차별금지 사유, 차별금지 영역,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차별금지 사유부터 말씀드리면, 헌법 11조 제1항에는 차별금지 사유가 세 가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근데 사회적 신분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취득하는 신분을 말하느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얻는 신분까지 포함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선천적 신분이 사회적 신분에 속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학자들도 인정하고 판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천적 신분이 사회적 신분에 속하느냐, 차별금지 사유에 속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근데 법원의 입장, 많은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법원의 입장은 그 후천적 신분 가운데서 예컨대 전과자는 사회적 신분에 속한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신분 가운데 후천적 신분의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게 사회적 신분에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하여튼 헌법 11조 제1항에는 세 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평등법안에는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건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 사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성별, 이건 헌법에 들어있죠. 장애, 병력, 그 질병을 앓았던 그 경력,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나이, 출신 국가, 뭐 인종, 피부색, 뭐 출신 지역, 용모, 그 다음에 본인 여부, 그 다음에 뭐 종교는 또 헌법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정과,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종교계에서 많이 문제 삼고 있는 성적 지향, 또 성별 정체성, 학력, 그 다음에 고용 형태, 이게 전부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어떤 문제가 발생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알 수 있는 게, 헌법에서는 세 가지 사유로만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20개가 넘는 사유를 나열해 놓고 열거해 놓고 이 모든 사유로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예컨대 예를 들겠습니다. 학력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기업에서 뽑을 때 뭘 봅니까? 학력 보죠. 학력도 보고 또 성적 증명서를 통해서 성적도 봅니다. 그걸 보고 뽑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학력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 또 나이 어떻습니까? 나이도 그렇죠. 우리가 나이라고 하는 것이 뭐 경험과 관련돼 있기도 하고, 뭐 정년이 가까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나이도 고려하지 마라. 나이에 의해서 차별하지 마라. 자, 그렇게 나눴고, 또 중요한 건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입니다. 이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입니다.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성 말고 본인이
어떤 성에 속하느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성별 정체성입니다. 예컨대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 여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별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남자일지라도 자기 자신이 여자라고 인식을 하면 하여튼 여자로 대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별 정체성입니다. 심지어 그런 예도 있습니다. 자기는 남자이거나 여자인데 생물학적으로는, 그런데 자기는 남자도 아닌 것 같고 여자도 아닌 것 같다. 마치 뭐 예를 들어 중성이라고 생각하면 그 중성도 인정하라는 거죠. 그 지금 뭐 미국 같은 데도 그렇게 문제되고 있죠. 우리 국내에서도 나오겠지만 화장실 이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뭐냐면 차별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그 성적 지향 이게 이제 바로 동성애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내가 누굴 좋아하느냐, 누굴 사랑하느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지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이게 성적 지향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동성애,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동성혼, 결혼입니다. 동성혼의 합법화로 나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성적 지향에 의해서 차별할 수 없게 되면 동성끼리의 사랑도 합법화 시켜야 되는 거고, 차별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동성끼리 결혼하겠다 라고 해도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정의당에서 발의했던 그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번에 발의된 평등보안,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입니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정통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대권 주자인 이재명이가 그런 망언을 했죠. 대한민국은 근데 친일 세력하고 미군의 합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망언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도 예컨대 국가의 유공자가 될 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 있고, 또 기업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이게.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그 내용도 사실은 차별금지 사회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에 의한 차별도 금지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은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와해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국가보안법 폐지해버리면 그런 결과가 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도 대한민국에서 온갖 혜택을, 대한민국을 부정하지만 온갖 혜택은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반역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보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학력을 부정한다, 학력을 차별금지 사유로 할 수 없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대학에 있지만은 제가 학점을 줄 때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잡는 게 그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 성실성, 노력, 의지, 이것을 평가해서 학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체 입장에서는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성적표를 제출하고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죠.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의 대학 시절을 평가하는 겁니다. 삶의 과정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도 평가를 하고요. 근데 학력을 보지 마라. 어떻게 됩니까? 학력 증명서 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 중졸인지, 대졸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뭐,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서, 뭐, 보지 말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내용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면, 정말 깜깜이 채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채용을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20가지가 넘는 이 사유에서는 차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 차별금지 사유가 너무 많은 거죠. 헌법은 3개뿐인데 이 평등법안은 20개가 넘는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차별이 돼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 어떤 사람 A, B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A는 대학원생이고 B는 고졸이에요. 근데 A와 B를 가지고 A를 뽑았다고 가정하면,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A 학력을 가지고 뽑았다는 거죠. 그거 안 되는데, 평등법안에 보면, 학력을 가지고 뽑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학력을 가지고 대학원생을 뽑았냐, A를 뽑았냐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뽑지 말라는 얘기죠. 또 아무렇게나 뽑아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추수 말지.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법안의 노림수는 뽑지 말라. 차별 금지 사유를 20개 이상 나열하고 있다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차별 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차별 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열했던 20가지 이상의 사유로, 근데 그것만 아니고 기타 어떤 사유로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떤 사유로도 기타, 아까 성별 여러 가지 있죠. 그 사유 말고 기타 어떤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것을 전부 차별로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뽑을 때 분리, 여기서 구별 해봅시다. 우리 남녀 구별해서 생각을 하게 돼 있죠. 뽑기도 그렇게 뽑죠. 학력도 구별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해서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구별하지 않으면 사물을 인식할 수도 없고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식론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근데 소와 말이 다르죠. 다르게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소와 말을 구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를 인식하고 말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 소를 인식하고 말을 인식한다는 말은 소와 말을 구별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식과정은, 모든 인식과정은 전부 구별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등법안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사유로도 구별하지 말아야 이야기죠. 자, 근데 네가 채용할 때 나이 구분해서 채용했지, 그러면 차별이야. 성별 구분해서 채용했지, 차별이야. 학력 구분해서 채용했지, 그럼 차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면접 같은 걸 볼 때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겠죠. 성별, 나이, 학력, 이런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을 뽑죠. 기업체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 학교도 그렇게 하죠. 그 기본적인 정보 아닙니까? 그래서 적임자를 뽑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다 금지됩니다. 나이 안 되죠? 학력 안 되죠? 성별 안 됩니다. 그럼 뭘 보고 뽑습니까? 뽑을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뽑을 근거. 흔히 말해서 관상국 뽑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꿔서 말하면
뽑는 행위 자체가 언제든지 차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별하고 있고 그 사유가 20가지가 넘기 때문에 이 20가지 어떤 사유로든지 간에 구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하면 차별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우리의 인식 과정 자체가 구별하는 행위인데, 구별하는 활동인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뽑을지 우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뽑지 말라는 이야기가 같은 거죠. 또 아무나 뽑으라는 이야기가 또 같은 거죠. 근데 아무나 뽑아도 걸립니다. 차별이 되죠. 그 결국 어떻게 되느냐? 뽑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뽑으면 그건 바로 구별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차별이야. 그래서 법 위반을 했어. 그래서 제재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차별 금지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고용입니다. 고용. 뭐 다른 영역도 다 포함되는데 고용의 영역이거든요. 그럼 고용할 때 우린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뽑죠. 그렇지만 뭐 실력, 뭐 학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실력 같은 것을 가지고 뽑죠. 나이도 뽑고 성별도 고려해서 뽑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평등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업하는 모든 분들, 사용자인 모든 분들을 범죄자로 모는 겁니다. 네가 뽑는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 순간에 나는 평등법 위반자가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사유로도 구별하면 되니까. 근데 구별 안 할 수 있습니까? 구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별해서 뽑으면 그게 차별인 겁니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법안이, 이건 그 정의당에서 발의했던 그 차별금지법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채용 행위가 전부 차별금지법 위반이, 이제 평등법 위반이 되고, 일종의 물론 형벌 규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형벌 규정도 갖다 붙이겠죠. 그래서 그건 차별 금지 행위를 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위법행위다. 그래서 일정한 법적 제재를 가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 형벌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을 뽑는 행위, 사용자가 사람을 뽑는 행위 자체를 아예 범죄가 될 수밖에 없도록,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좌파다리 논리, 그 논리 똑같습니다. 가진 자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가진 자는 범죄자로 보는 거예요. 뭐 대기업에서부터 그 소상공인까지 가진 자들, 남을 채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논리를, 무시무시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 바로 평등법안이다 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럼 차별이 아닌 것은 뭐냐? 그것도 설명해놨습니다. 근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는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겠죠. 아주 드물겠죠. 꼭 그 사람을 써야 될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 잘 없지 않겠습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사업자가 볼 때, 사용자가 볼 때, 이 업무에 필요한 사람이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 경우에 뽑아도 안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그 사람을 뽑아야만 되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 차별이 안 되는 거지, 나머지는 차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감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적극적 조치라고 합니다.
affirmative action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나온 논리인데요. 즉 우대 조치입니다. 우대 조치. 뭐냐면 이 우대 조치는 사실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보통 뭐냐면 예컨대 여성, 예컨대 흑인, 이와 같은 그 마이너리티, 소수 집단에 속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에 받았던 차별의 효과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차별 효과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해주기 위해서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대 조치를.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그 차별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대 조치는 사실은 역차별입니다. 역차별. 근데 이런 거죠. 100명이 지원했는데 근데 시험 성적으로 뽑았습니다. 뽑아보니까 근데 미국의 사례입니다. 근데 시험 성적으로 뽑아보니까 백인이 90명이 합격했고 흑인이 10명이 합격했다는 과정을 합시다. 자, 그런데 인구 비율을 보니까 흑인이 20% 정도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실력으로 시험으로 뽑을 때는 백인 90명, 흑인 10명인데 뭐냐면 인구가 그 흑인이 20% 정도 되니까 백인을 80명만 뽑고 20명을 흑인으로 뽑아라 라고 하는 게, 즉 흑인에게 우대 조치를 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적극 조치 또 우대 조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면, 근데 흑인의 입장에서 보면 10명밖에 시험에 의하면 10명밖에 합격할 수 없는데 20명이 합격했으니까 우대를 받은 거죠. 근데 백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90명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 이 우대 조치 때문에 80명밖에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그 10명은 불이익을 받은 거죠. 이게 흔히 말해서 역차별입니다. 역차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대 조치의 경우에는 역차별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대 조치 또는 적극 조치의 대표적인 예가 그 공직선거에서의 비례대표 순번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비례대표는 반드시 1번을 여성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3번, 5번 이렇게 홀수번은 반드시 여성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의회 비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한 당에서 뽑힌 사람이 한 명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명만 당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1번을 반드시 여자니까 2번 남자라 치더라도 한 명만 당선되니까 여자만 당선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여성의 정치 참여, 즉 공직에 진출하는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일종의 보완해 준다는 측면에서 우대 조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평등 원칙에 위반됩니다. 위반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녀를 차별한 거지 않습니까? 여성을 우대하고 남성을 차별대한 거죠. 하여튼 이런 조치가 있는데, 근데 이 논리는 뭐냐? 이런 우대 조치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에게 특혜를 주거나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우대 조치와 관련돼서 사실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평등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평등 원칙이 위반된다, 이게 명백하게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거기, 정치적 경계에서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 제11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여튼 차별 금지 사유가 헌법에는 3개밖에 없는데
평등법안에서는 20개가 넘고 또 어떤 사유로 차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차별금지 사유가 너무 많다는 거 첫 번째 문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차별이라는 것 자체를 근데 구별하는 그 자체도 차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차별이라는 말은 뭐냐면 근거 없이 사실은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불이익을 주는 거, 뭐 기회를 박탈하거나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원래 이제 차별인데, 그게 아니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히 차별이고, 그냥 구별하는 것 자체도 차별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업체에서 뽑을 때 그냥 깜깜이로 뽑지 않죠. 학력 뭐 다 보죠. 그러면 그 기업체는 전부 다 평등법 위반입니다. 전 범죄를 만들어 버립니다. 범죄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이건 얘들이 저희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이 뭐 입법 기술적인 뭐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여튼 차별금지 사회에서 차별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특히 모든 사용자들을 차별금지법 위반자, 즉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법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부가 뭐 기본계획을 뭐 만들어야 되고 하는 건 그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손해배상이, 자, 차별이 있죠, 그죠? 자, A가 B를 차별했다. 차별이, 뭐, 어떤 경우도 차별이 되게 돼 있죠, 그죠? 그런 경우. 차별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별을 당한 사람이, 차별을 한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뭐 여러 번 강의에 말씀드렸지만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 평등법안에 굉장히 이상한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원래 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자기가 불법행위를 당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즉 불법행위에서 손해가 발생했다, 이것을 피해자가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가해자 증명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내가 이런 불법행위를 당했고 그래서 이런 이만큼의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이 손해를 배상해다오,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등법안은 이걸 비틀어 놓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냐? 그건 피해자가 증명하게 돼 있어요. 피해자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을 피해자가 증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차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원래 일반적인 불법 행위의 법리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 그 피해자가 이게 정당한 사유에 의한 차별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차별이 아닌 차별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이걸 증명해야 되는 것이 원래 불법행위의 법리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차별이 있었다는 건 피해자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 원래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죠. 그런데 이 법안에는 어떻게 되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별이었다는 것을 사용자 측에서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자, A가 B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 B와 C 가운데서 B를 채용하고 C를 떨어뜨렸어요. 자, 그럼 C는 당연히 A에 대해서 자기가 떨어졌으니까 차별당했다라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럼 원래 C가 뭘 해야 되냐? 하여튼 자기 차별당했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뽑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했다, 이걸 다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어떻게 됐냐? 차별당했다는 것은 피해자
가짜가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거, 그것을 원래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데, 입증 책임은 입증 책임을 지는 쪽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차별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굉장히 곤란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면 피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되죠. 그건 또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입증 책임을 지는 쪽이 불리해지니까 원래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가 모든 걸 다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당한 사유에 의한 차별이냐 하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 가해자 쪽에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아무도 증명 못했을 때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차별이 아니다. 즉 불법적 차별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굉장히 불법의 책임의 법리를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불법행위가 있었고 손해가 있었고 그래서 손해를 배상해 달라라고 하는 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죠. 근데 여기 또 하나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 피해자,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손해를 입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손해를 입증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차별당한 사람이 손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차별로 인해서 그 가해자, 차별을 가한 사람이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가 얼마인지 그 피해자는 증명할 수 없어요. 근데 가해자가 이익을 얻은 겁니다. 그럼 그 가해자가 얻은 이익을 가지고 손해액으로 본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피해자는 손해액을 증명할 수가 없는데 가해자가 이익을 얻었으면 가해자의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로 본다는 겁니다. 뺏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채용행위, 고용을 예를 들면 모든 채용행위가 점점 차별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손해액도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해자가 어떤 이익만큼을 피해자가 입은 손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법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 이제 좌파들이 요새 맛을 들은 게 중에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을 계속 내놓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 민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손해배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이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건 도입이 돼서는 안 되는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 하도급 관련 법률이나 이런 데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 있고, 지금 언론과 관련해서도 이걸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 평등 법안에서도 이걸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악의적인 차별이 있을 경우,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3 내지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바로 그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고용하는 사람 기업 죽이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이 이제 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재밌는 게 정보 공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38조 기준인데 이 38조 1항에 보면 고용과 관련한 행위의 대상자로서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기준, 당사자가 속한 대상자군과 대비한 평가, 한국별 등위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굉장히 심각한 조항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A가 사용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B가 C가 지원을 했다. 취업하기 위해 지원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B를 합격을 시키고 그래서 채용을 하고 C를 떨어뜨렸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C가 뭘 요구할 수 있냐면 채용에 관련된 정보 다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에게. 내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입사 원서를 내가지고 채용 절차에 내가 응모를 했는데 내가 떨어진 거예요. 그 왜 떨어졌는지 다 공개하라는 겁니다. 정보를.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보 공개 청구 제도가 있죠. 정보 공개 청구 제도하고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보 공개 청구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정보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도 뭐 국가안전보장, 안보나 이런 또 개인의 사생활의 그 비밀, 이런 것을 침해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하여튼 국민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적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게 정보공개 청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어디까지나 공적 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적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지 개인에 대해서 사적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거 확인이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 자, 입사원서 냈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용자는 개인입니다. 사용자는 국가가 아니죠. 개인에 대해서 내 채용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 내놔라는 얘기죠. 채용 기준이 뭐고, 비교군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등위표, 내 몇 등 했고, 몇 점으로 몇 등 했고, 그 정보 다 내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건 사용자로 하여금, 채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항목에 성별, 학력 들었으면 뭡니까? 그 차별이죠. 아까 성별, 학력 이런 등의 사유로 구별할 수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 사적 정보를 다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공개 안 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공개를 안 하면 공개를 안 한 것 자체가 차별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 사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30일 이내에 공개 안 하면 공개 안 하는 행위 자체가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 안 한 거지 라고 해서 차별이 있었다고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사용자 입장에서 딜레마 빠지죠. 하자니까 영업 비밀에 관한 내용들이 다 영업 정보에 관한 게 다 공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안 하자니 아예 차별한 것으로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 채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채용하는 순간에, 즉 누구를 낙방시키는 순간에 그건 바로 차별이다. 바로 평등법 위반이다. 그런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법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보니까 이 관련 그 정의당에서 내놓은 차별금지법하고 법안하고
그리고 평등 구간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긴 하는데 거기도 사실은 뭐 제대로 얘기를 다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어떤 간에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정말 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특히 법학자들이 나서서 이걸 저지해야 됩니다. 이거. 모든 사람을 범죄로 보는 거예요. 고용과 관련해서 본다면 하여튼 모든 사용자를 차별하는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 안 하면 딱 차별이고 또 징벌적 배상까지 해야 되고 입증 책임도 굉장히 불리하게 사용자가 지게 되고 이런 식의 완전히 사용자 죽이기. 지금 여기 사용자는 그 뭐 소상공인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알바생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알바 그 편의점 주인이 알바생 쓰는 것도 마찬가지 이 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악의적으로 와가지고 문서 내가지고 떨어져 놓고 협박 발하는 거죠. 당신 나 떨었어? 바로 그건 차별이야. 당신 저 채용에 관련된 자료도 안 내놔. 안 내놔? 바로 그게 차별이야. 손해배상해.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법을 이 좌파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하여튼 이런 평등과 관련해서 평등이라는 거창한 이름 또는 차별금지라는 뭐 좋은 명분으로 사실은 많은 그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기업 활동을 사실상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내용의 법을 담고 있는 거. 그리고 자유를 다 억압합니다. 자유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출발선에 출발은 똑같이 하지만 하여튼 능력에 따라서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나 고용해. 실력이 있든 다 고용해. 나이가 많든 뭐 적든 고용해. 이겁니다. 그 기업 죽이죠. 시장 경제 파괴하는 거죠. 인간을 획일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아무나 고용할 바에야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업에서 채용할 때 성적 안 본다. 대학 졸업장 안 본다. 성적 안 본다. 그러면 누가 대학 들어가려고 하고 누가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국가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막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키워서 자기 자신의 행복한 삶도 그리고 국가의 발전도 도모하는 것이 원래 우리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장점 아닙니까? 그거 완전히 봉쇄해버립니다. 공부하지 마. 대학 들어가지 마. 능력도 기르지 마. 그래도 취업돼. 왜? 평등급에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네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삼성전자 죽인 게 아닙니까? 이런 악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평등보안이다 하는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릴 내용은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